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바이러스 공포 탓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들이 무차별 비난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17번 확진자는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이 환자는요, 설 연휴를 맞아서 이틀에 걸쳐 고향인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이 환자는 감기 증상을 느껴서 줄곧 마스크를 착용해 왔고, 외부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고 하네요. 덕분에 이 17번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했지만 감염 환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누리꾼들은 대구를 구한 영웅이라며 17번 확진자를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하고 예방하면 전파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걸 17번 확진자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루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루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하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스팅어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에 반하신 분들도, 스팅어의 프리미엄한 퍼포먼스에 반하신 분들도 1% 스마트 할부와 100만 원 상당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드리는 스팅어만의 스페셜한 혜택에 또 한 번 반하실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스팅어. 2월 선수율 10%, 36개월 기준.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총선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주 군위 의성 청송선거구 자유한국당 박영문 예비 후보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경제요정.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황교안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 애간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녹였습니다. 예.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한다고 했다가 예. 돌연 오늘 아침에 이제 연기를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다. 좀 더 생각해보고 했다가 한 3시간 전이죠. 오후 3시에 결국은 발표를 했습니다. 종로 출마를 하겠다. 낭떠러지에 선 심정으로 하겠다. 정권 심판 1번지 종로를 만들겠다. 자, 이렇게 출마의 변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동안 너무나 말이 많았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지 않냐. 대부분 사람들, 이 황교안 대표 본인 외에 대부분 사람들이 외통수로 종로 출마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선언할 걸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늦은 감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마 선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늦었어요. 당연히 늦었고요. 네. 이거는 제가 자유한국당에 있는 당직자들이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어차피 나갈 거면 빨리 했으면 선점 효과도 있을 것이고 지역구에 가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텐데 자꾸 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지 실추도 있었고요.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았죠. 실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본인의 선택지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두 가지를 제시한 것 같아요. 종로 출마나 불출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 입장에 선택지가 그러면 뭐 나가려면 종로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아마 당원들의 어떤 의사였던 것 같고 공관위도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이제 종로 출마를 선언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은 오늘도 그 기자회견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예. 표정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인은 표정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처음에 그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등장해서 원하지 않는 자리에 와 있는 듯한 표정이 보여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참 뭐랄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표정이 당당하고 그렇죠. 자신감이 넘쳐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결기를 가지고서 이제 출마를 선언하는구나. 싸워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구나 이럴 텐데 마지못해서 나온 듯한 표정. 그게 이제 시작하기 바로 발언하기 전에 화면에 잡혔던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의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아니면 총선에서의 어떤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걸 인식이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보면서.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가 참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실 네, 종로 그렇죠. 출마하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불출마하느냐 아니면 뭐 네. 다른 지역구를 선택하느냐 뭐 비례대표로 나가느냐 나머지 세 개는 사실 다 좀 모두 피해가는 듯한 모습이었잖아요. 종로 그렇죠. 출마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시간까지는 황 대표가 불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게 또 하루 이틀 또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뭐 윤석열 총장에게도 또 지지율이 밀렸던 선호도 대선 선호도가 밀렸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한 30% 정도 되고 황교안 대표가 한 10% 정도 되는데 이게 선거에까지 이대로 갈 리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좁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전개 상황 좀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예. 이낙연 전 총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 발표한 내용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그렇죠. 계속.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인물론으로 가서는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 총선이니까 이낙연 대 황교안 이런 구도로 가면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출마, 본인은 사실 종로는 지역구잖아요. 그럼 지역구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정권 심판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구도 자체를, 선거는 구도하고 인물이잖아요. 바람이고 이 세 가지인데, 구도 자체를 정권 심판,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황교안의 심판 이런 구도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만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결국 프레임 싸움에서 먼저 종로의 선거구를 단순히 그냥 지역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야만 본인이 반등할 수 있고 이걸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 관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메시지가 과연 지역에서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고요. 현재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문제,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어떤 지지가 조금 높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정권 심판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지지율의 격차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보이지 못했던 리더십을 조금 더 잘 발휘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체하고 그다음에 자신감 없는 모습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역전의 기회가 없을 거고요. 다만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살아나게 되면 이제 접점을 찾아가고 또 지지율을 좁혀가면서 다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 볼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큰 선택을 일단 했으니까요. 내렸으니까요. 아마 강한 그런 리더십을 앞으로는 좀 보여주리라고 좀 예상이 되고 일단은 이낙연 후보로서도 그렇고 황교안 이제 후보가 이제 될 테니까 후보도 그렇고
이번 총선에만 목을 맬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음 아니죠. 차기 이제 대선까지 생각하는 1순위, 2순위 후보들이니까 두 후보의 모두에게 잘 된 것 같아요. 이 빅매치가 어쨌든 몸값을 둘 다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후보로서도 만약에 다른 뭐 신진 후보가 나온다든지 이름 없는 후보가 나와서 승리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별로 싱겁게 끝나는 선거가 되니까 몸값 올리기에는 좀 힘들고 이렇게 서로 이제 빅매치가 성사되면서 여기서 만약 이기는 사람은 바로 이제 대선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그렇죠. 두 후보에게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자 다음은 이제 보수 통합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또 유승민 전 대표가 회동을 하자 황교안 대표에게 또 요구를 했던데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 연대만 하자 통합보다는 황교안 대표는 아니다 통합까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다음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보수 통합이 될 것 같아요. 한국당으로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신당이 어떻게 나올 거냐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는 만들었고 추진하는 준비위원회는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 단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두 축은 그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보수당이 축이거든요. 나머지 이제 소수 정당들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1대1 단판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통합까지 갈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선거연대로 끝날 거냐 하는 게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사인은 유승민 전 대표가 만나자고 한 거예요. 만나자 이 말은 통합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어떤 보관이나 아니면 그림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가 갖고 있으니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이러는 거니까 물론 그걸 황교안 대표가 받을 거냐 말 거냐 그건 이제 논의가 되고 나서 결정될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만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만나서 두 가지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공천 문제도 뭐 겉으로는 지금 뭐 공천 문제 거론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이거 뭐 당이 합쳐지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 때는 공천 문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죠. 전혀 없이는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 체제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을 집어넣어서 공동 지도체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에 따라서 신당이 탄생할 거냐 아니면 유승민 대표가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냥 선거연대 정도로 마무리될 거냐 딱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황 대표가 험지 출마를 했으니 그 다음은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도 홍준표 전 대표도 김태호 전 지사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당 안팎에서 또 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과연 마음을 바꿀까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지금 본인이 나가는 데를 험지라고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밀양 청년 그쪽에. 본인은 뭐 서울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험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경상도가 험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뭐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일반인이 볼 때는 아니지만 본인은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황교안 대표가 종로 나갔다고 해서 자기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 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건 좀 어려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고집을 꺾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예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럼 과연 이걸 공천을 주면 만약에 안 주면 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공천을 주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100%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홍준표 전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뭐 인지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 지역에서는. 근데 이분이 만약 당선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또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당선 가능성과 이 명분의 문제, 그러니까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중진이 험지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명분이 두 이슈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소식, 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아주 속이 좀 후련한 그런 기자회견이 될 것 같고, 반대쪽의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동안은 뭐 종로 나와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이렇게 선언을 하고 보니까 좀 더 긴장의 고삐를 좀 당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나저나 이
미래한국당 얘기도 잠깐만 좀 해볼까요? 예.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흔히 예. 미래한국당 출범을 했는데 참 이를 두고도 정치권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예, 이거 뭐 그렇습니다. 예. 꼼수의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한국당의 주장과 꼼수의 이거는 더한 꼼수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자, 이제 합법적인 절차에 통해서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 통과된 법에 반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 안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법을 따르지 않겠다. 이거는 올바른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논리가 우리 빼놓고 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우리 이 법을 편법적으로든 뭐 어떤 우회를 하든 뭐든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까지 통과된 많은 법들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요. 국회가 정말 희화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국민들이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편법으로 이렇게 하고 우회적으로 하지만 이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길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 깊이 고민하셔야 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좀 저는 버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으로 보는 건 정면으로 승부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맞지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법안이니까 우리는 편법을 써서라도 우리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도층을 끌어오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신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그 선관위에서 안철수 신당이랑 당명을 쓰면 안 된다라고 네, 이건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당명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이거 뭐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좀 악재가 터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당이라고 하면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선거하면서 이름에 안철수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상당히 안철수 크죠. 개인에 대한 지지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선거에서 그걸 불허했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고 쓸 수 없고 지난번에 친박 연대 이렇게는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선풍의 인기를 끌었죠. 그것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 이름의 효과가 큰데 못 쓰게 됐으니 일정 부분 영향력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정도의 효과는 못 낼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을 끌어올 수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개인의 개인기에 너무 의존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에 이제 정당 투표할 때 우리 예. 유권자들 공부를 한번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민주당과 정의당 빼놓고는 다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통합신당도 이름을 좀 바꾸는 쪽으로 간다고 하고 보수 통합신당도 안철수 신당도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또 하나가 또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바른미래당이 또 합칠 것 같아요. 예, 뭐 다음 주쯤 얘기가 되고 있던데 또 새로운 또 이름을 또 만들 테고 참 이래저래 참 어지러운 정치권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전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오늘로 꼭 6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엔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펼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영문 예비 후보를 만나보죠. 박영문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뭐 선거운동 하시기도 참 여의치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아, 선거운동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에 그러면? 거의 못 지금은 하신다면. 그냥 아는 지인들, 전화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그간의 사정들, 또 신년 구정 지나고 인사를 하면서 덕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그럴 때인데 전화 운동을 주로 이제 하고 계시는군요.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이 20대 국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말로 20대 국회는 어느 국회보다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걱정을 안겨준 그런 국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대한 법들이 야합과 밀실 거래로 강행 처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법이 제대로 된 설명이나 토론 없이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많은 국민들이 생소해하고 대통령제 하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소 정당에게 열매를 주고 공수처법을 얻은 밀실 거래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은 원래 검찰 개혁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던 것인데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오남용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대상은 검사들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검찰 조직이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금의 사태를 보면은 지금 우리 검찰은 정부 핵심 인사들의 비리를 수사함에 있어서 정권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펼쳐왔다고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임 추미애 장관은 문정부 핵심 인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 라인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 대학살을 강행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또 청와대 하명 선거 개입 사건에 공소장을 갑자기 관행에도 없는 비공개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20대 국회는 정말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그런 국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참 국정논단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로 대내외 투쟁을 하면서 정말로 맞섰지만 힘의 한계를 느끼면서 또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망과 걱정의 국회였다. 지금 정부 여당 비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이제 밀실 야합에 의해서 태어난 개정된 그런 선거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서는? 지금은 선거법 강행 처리를 한 이런 상황에서 아마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대안으로서는 그 방법뿐이 없지 않냐 해서 그 대안을 내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씀이시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시대다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2%에 그쳐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총 소득은 0.4% 감소로 2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경제는 침체됐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억지로 성장률을 끌어올린 세금 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성장률을 덧칠하는 동안에 정말 기업들은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3040대의 30대 40대의 일자리는 급속도로 사라지고 초단기 아르바이트와 그런 노인 일자리가 대신하면서 가계의 소비 능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진국들은 규제 혁신과 또 감세, 노동 개혁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이런 정책을 펼치다 비해서 우리 정부는 8,950원인가요? 최저임금제와 법인세 인상 또 52시간 근로제 시간을 강요하면서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기업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는 위축되고 소위 서울에 로데오 거리 이런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 가게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분노를 넘어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정부 여당은 2% 성장률을 놓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전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다시 정권을 이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아닌지 참 생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셨는데 이번에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상주 함창에서 7남매 가운데 6번째로 태어나서 자식들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의 힘겨운 지원 덕에 대학을 졸업하고 KBS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배려하는 어머니와 누구에게나 좋은 아저씨, 성격 좋은 호인이셨다 하는 아버지, 이 두 분께서 남에 대한 배려와 절제를 가르쳐 주셨다면 고향은 내게 어떤 일을 해도 항상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임원이 되면서 고향에 대한 보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문화 소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무 축구단을 유치하고 KBS 전국 육상 대회를 2차례 또 유치했고 그다음에 상주에 300가요제 등 많은 행사들을 유치했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습니다. 또 지역을 돌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고요. 이제 제가 가진 능력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하는 것이 제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 제 소명이다 생각해서 21대 총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상주 군위 의성 청성 선거구 박영문 예비 후보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박영문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본인 소개도 좋고 PR도 좋고요.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참 얘기가 참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정치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반드시 그 약속의 결과물을 전해드려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에서 35년을 반을 몸을 담았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요. 방송은 정해진 시간에 예고된 내용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결과물을 만들어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그 완성된 결과물이 전달되게끔 하는 게 그 방송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신뢰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추진력, 이것이 35년간 공영방송에 몸담으면서 쌓아진 제 장점입니다. 어떤 방송은 특정 분야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에 이슈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방송을 해오면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과 만나 그분들과 많은 교감을 했고 이로 인해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를 가졌고 또 폭넓은 인맥 형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조금만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영문 후보님, 이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당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될 텐데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당내 경쟁자들 현역 의원 김재원 의원도 있고 또 비례대표죠 이미자 의원도 있어요. 어떻게 당내 경쟁 우위를 점하실 자신은 있으십니까? 전 자신 있습니다. 그 현역 의원 두 분이 상당히 훌륭한 분이지만, 저는 KBS 미디어 사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으로서 4년의 긴 기간 동안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또 지역 발전에 위해서 헌신해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당이 어려울 때 삭발을 하면서 대배 투쟁에 앞장섰고, 당의 조직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저는요, 알고 계시겠지만, 제7회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상주시장, 군의회의성 청송 4명을 모두 당선을 이끌면서 선거 이후에 당협위원장 재신임에서 경북 13개 당협 중에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재공모 절차 없이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역민들을 위해 누구보다 큰 열정과 추진력으로 상주 군의회의성 청송 당협을 이끌어왔습니다. 제 위치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당과 그리고 우리 시군민께서 잘 알아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만큼은 누구와도 경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 자신 있습니다. 항상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TK 물갈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공천 쇄신에 대해서는 우리 박영문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참 그 부분에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갈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당을 쇄신하고 당이 다시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덕목 중에 가장 앞선 덕목이 조직에 대한 단체에 대한 그런 생각, 조직에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만이 이 지역 사회고 이렇게 또 단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공간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를 희생해서 당을 살릴 수 있다면 또 그런 필요하다면 저 같으면 기꺼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우리 박영무 후보님의 공약도 좀 듣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좀 듣는 걸로 하고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정리하시는 말씀 한 1분 내로 좀 해주시죠. 저는 정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경기 도민들과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MBC, 안동 MBC가 참 21대 총선을 맞이해서 지역민들에게 후보자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예. 그동안 안동 MBC가 지역 경제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언론 역할을 다해 준 게 대해서 전 박수를 보냅니다. 또 선도적인 역할하는 데 대해서 또 정말로 찬사를 보냅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늘 안동 MBC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좀 시간을 좀 길게, 좀 넉넉히 잡아서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 자유한국당 박영문 예비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자유한국당 김시환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가죠. 경제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경제 요정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 사태가 우리 일상에 참 많은 걸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요, 이쪽 경북 지역은 아직 확진자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상대적으로 그 심각성이 좀 덜해요. 사실 피부로 좀 덜 느껴지는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들 거의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렇습니까? 서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 가운데 마스크 착용 안 한 분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 정도로. 예. 네,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의 경우에는 이 시 차원에서 혹은 회사 차원에서 손소독제와 일회용 그 외과용 마스크를 다 비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혹시 그 시중에서 마스크는 쉽게 살 수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살 수는 있는데 값이 굉장히 올랐고요. 값이 올랐어요. 네, 한 개씩 그 개별 단가도 꽤 올라서 오히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약국 등을 통해서 구입하시는 게 더 빠른 상황이고, 예. 제가 어제 그 손세정제 작은 사이즈를 한번 구입을 하려고 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못 샀습니다, 결국. 그래요. 네. 예. 저는 이틀 3일 전에 약국 한번 들렀었는데 다 있더라고요. 여기는 충분히 다 있어서 이게 심각한 걸 몰랐는데 서울은 좀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마스크가 좀 부족하고 값이 오른 게 다 그 마스크 사재기 현상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관련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보따리상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이 염려해서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해가는 여행객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단속 현장이 지금 오늘 이틀째 마스크 사재기 단속을 했거든요. 중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 가방에서 대량의 마스크가 발견되는 사례는 허다했고요. 그 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27,000장의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겨 담던 현장이 보존되기도 하고 제가 여기에 담아서 가는 거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 통관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 걸리죠, 거기. 네, 거기에서 보니 마스크였다. 이래서 국외 대량 반출을 지금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1,000장은 기본, 수만 장에 이르기까지 마스크를 사서 중국으로 보내려거나 사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국민들 건강, 이 목숨이 걸린 이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행동 좀 빨리 없어져야 될 텐데. 국내 확진자가 추가된 것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 생산 차질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쌍용차도 마찬가지고 현대기아차도 오늘부터 울산의 5공장, 그
일부 가동을 멈춘 상태인데요. 예.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그 중국산 부품을 한 150여 종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중국제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현대기아차가 중국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공장 혹은 그들로 인해서 함께 나간 협력업체 공장이 한 100여 개 되는데요. 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중국 현지 근로자들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중국 안에서 이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춘절 연휴를 무한정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돌아와서 공장이 돌아가야 부품이 만들어질 텐데 이 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수입하는 일부 부품이 부족해서 자동차를 아예 생산하지 못할 것 같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는 자동차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중국에서 1월 안에 이 사태가 잠잠해질 거다. 2월 안에 한 달 안에 이 사태가 잠잠해질 거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뭐 6월, 7월까지 내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감기 바이러스라서 날이 따뜻해지면 좀 잠잠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네. 일단 1분기에 중국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면 여기에서 시작된 이른바 글로벌 밸류체인 가치 사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우한이라는 지역이요. 예. 중국 전체 GDP의 1.6%를 차지하는 지역이에요. 아, 우한시 하나가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비중이? 굉장히 크죠. 어허. 그리고 이 우한이라는 지역이 상하이, 우한, 베이징으로 연결되는 중국 내의 생산 벨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 교통의 허브이기도 하고요. 예. 우한 공대를 중국 정부가 그동안 공업 분야, 산업 분야의 어떤 전초기지로 키워왔기 때문에 이쪽에 타격이 있는 건 중국 경제 전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중국 경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쌍용차, 현대차가 멈췄지만 다음 주 되면은 뭐 르노, 삼성, GM, 대우, 기아차 다 멈추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상황은 호전되기는 단기간에 그렇죠.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대체 수입선을 찾는다든지 이런 대안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대기업도 걱정이지만 그 밑에 또 엄청나게 많은 협력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부품 기업들 뭐 등등 해서 이런 중소기업들 그 피해도 상당할 것 같고. 자, 상태가 이러자 정부도 대책을 지금 강구 중이라면서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선이 확보가 된다 하면 최우선적으로 통관을 시켜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3차 협력업체를 비롯해서 뭐 관광, 서비스 관련해서 영세 상공인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이분들에게 단기적인 이 자금난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정책 자금에다가 시중은행 대출을 더해서 일시적으로 장기 저리 대출을 실시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이고요. 예. 관련해서 1조 9천억 원 정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 1조 9천억 원, 예, 2조 가깝게. 네네. 아, 중소기업을 위한 이런 대책도 강구 중이고. 자, 우리가 뭐 수요일마다 부동산 시장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좀 우리 박연미 기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 일단 12.16 대책 이후에 서울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이 투기 지역에선 하락세가 좀 보이는 모양인가 봐요. 네, 일단 서울 전체 평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 서울의 2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1%. 이게요, 지난해 12.16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꾸준히 주간 상승폭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당초에는 0.1% 오르다가 0.08, 7, 4, 3, 2, 1 이렇게 7주 연속으로 전체 평균의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어서 예. 만약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 하면 이번 달 안에 서울 아파트 가격 전체 평균도 하락 반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대표적으로 비싼 집이 많은 동네잖아요. 예.
이쪽의 경우에는 전주하고 비교한 아파트 가격 거래가가 0.04에서 0.05% 떨어져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는 아직까지 마이너스는 아닌데 네. 거의 이제 마이너스 될 것 같고 다음 주쯤 되면 강남 3구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입했다는 거고 그 뉴스에서 보니까 왜 재건축 단지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네. 초고가 주택 하락세가 상당히 크던데 뭐 2억 3억씩 내렸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거 맞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 현재로서는 매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게 한두 채만 그 가격에 팔려도 이게 지표 가격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집을 보러 가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한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성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는 한데 갭 투자로 대출도 막혀 있고 낯선 사람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꺼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해 주신 그런 재건축 단지 등의 경우에는 이걸로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거품이 꽤 많았습니다. 네. 2억 3억 원씩 떨어진다고 한들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뭐 25억 원, 27억 원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예. 사실 현장에 가서 그 아파트의 현재 그 시설의 수준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집을 25억 원에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이거든요. 뭐 30년 이상 됐으니까 많이 낡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뭐 거실에는 난방이 안 된다, 녹물이 나온다 이런 데들도 많은데 결국 재건축 이후에 그 이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관망하면서 눈치를 보기도 하고 정부의 규제책이나 보유세 부담이 워낙 커지기도 해서 일단은 거래 자체가 많지 않고 거래되는 것들은 급매물들 중심으로 일단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2억 3억 내렸다는 소식이 있지만 거래 자체 그 표본 그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내렸다라고 안심할 수는 없겠군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요 며칠 뒤늦게나마 겨울 추위를 또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항상 힘든 일이 지나고 나면 일상의 작은 것도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추위가 좀 덜합니다. 오늘 낮부터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는 점차 느그러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말 날씨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하늘 상태는 양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체로 공기질 좋은 편인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공기 흐름이 느려서 먼지가 쌓이는 데다가 내일부터는 늦은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오겠습니다.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침 최저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가겠는데요. 비교적 푸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비와 함께 미세먼지도 씻겨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3도, 한낮에 5도 예상됩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3도 높은 1도, 체감온도는 영하 2도, 습도는 44%입니다. 날씨였습니다.